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4년 5월 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미국장이 크게 변동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좀 급락했죠. 좀 많이 빠졌고 대형주들의 주가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2700 이상에선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또 2600 깨지면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박스권 흐름은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오늘 시장 얘기는 이따가 또 한번 정리해드리고, 일단 오늘은 또 미국 증시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항공사 수송 실적하고 아이패드가 이제 나왔는데, 사실 시장에는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디스플레이, 특히 소재에서도 어제도 라이브 할 때도 물어보신 것처럼 덕산 네오룩스나 P&H 테크나 이런 이제 소재주들한테는 분명히 좋은 효과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다음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애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애플 출하량이 좀 증가했고 유가 전망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좋은 거죠. 유가가 이렇게 안정감을 앞으로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호재고, 그다음 미코, 대한항공, 크래프톤, SM, 카페24, 하나투어,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 덱스컴이라고 아이센스랑 이제 경쟁사죠. 근데 이제 관련돼서 꼭 덱스컴 얘기뿐만 아니라 당뇨에 대한, 그러니까 그 연소결당 측정기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한 게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기업도 보는 게, 시장을 이끄는 게 미국 기업이니까 이걸 보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 투자 아이디어도 획득할 수 있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또 IRA 광물 부가가치, 얼마 전에 이제 IRA 법안에서 광물 이제 중국 비중을 어느 정도 채택할 거냐, 이런 안이 좀 실제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또 김현수 연구원님이 잘 적어주셔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미국 증시부터 말씀드리면, 다우가 올랐고요. 나스닥은 약보와, 나스닥은 조금 최근에 부진합니다. 그 야간 선물 좀 올랐었고, 그 다음에 환율은 조금 올랐고요. 반도체 지수도 약간 좀 일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국제유가가 좀 올랐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금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미국 증시가 유가 좀 오르고 달러 오르고 금리가 다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니죠. 예, 저 세 개가 떨어져야 좋은 건데, 그래서 미국 증시는 그래도 다우 기준으로 6일 연속 반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달러도 강했고, 특별히 근데 이번 주는 경제지표 발표가 없어요. 뚜렷하게 굵직한 게 없습니다. 다음 주가 미국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했거든요. 이제 그것도 한 번에 고비죠. 예. 거기까지는 뚜렷한 이제 지표 발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 따라서 변동이 커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미국 증시 보면은 실적 따라서 잘 나온 거, 못 나온 거 급등락하는 그런 모습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비싼 거 맞습니다. PER이 20배예요. 예. 그러니까 싸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눈높이가 너무 높으니까 더는 못 올라가는. 예. 그러니까 정말 놀랄만한 정도의 실적 아니면 시장에 이게 안 먹히는 거죠. 그리고 도이치뱅크가 그래도 이렇게 좀 증시가 왔다 갔다 하지만 긍정적이어야 되는 이유를 제시했는데, 일단 경제 데이터 발표는 점점 더 이게 근데 미국 기준으로는 저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미국 경제 지표는요 꺾이고 있어요, 실제.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꺾이니까 조금 꺾여야 좋아요. 그래야 미국 금리가 낮아지거든요. 네. 근데 미국을 제외하면 요즘에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특히 중국 쪽. 연준 의장의 발언과 최근 미국 지표 감안하면 현재 금리 인상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다시 하락한 거. 이거 좋은 뉴스죠. 세계 경제는 금리 인상에도 놀라울 만큼 회복력. 세계 경제가 아니고 미국이죠, 미국. 엄밀히 따지면.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 미국 경제가 너무 단단해요.
그리고 일부 데이터는 이제 부정적이지만 이번 사이클에선 이미 데이터 악화에도 경기 침체가 또 나타나지 않은 기간이 상당히 있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엔 전체적인 경기가 굉장히 좋았고 그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금리 인상 그렇다고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5월에 팔아라 10월에 사고 근데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10년간 그렇게 했으면 망했어요. 5월에 격언대로 했으면요 거꾸로 타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미국 증시 S&P 500 지수가 5월에 10번 중에 9번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번 달은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너무 격언대로 하지 마세요. 잘 안 맞습니다. 예. 그냥 격언은 격언일 뿐이고 다만 대통령 선거 연도에 5월에는 특히 더 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무조건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계절성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어쨌든 그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과거 평균을 봤을 때 특히 대통령 선거했을 때 5월달이 더 좋았던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는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니 저게 계속 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좀 조정 받아주면서 한두 달 쉬어가야 체력 비축하고 부담 없이 갈 수 있는데 그냥 어떻게 계속 오르겠어요. 그죠? 오르면 오를수록 부담만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내용들보다도 좀 기술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게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뭐 너무 강한 증시 흐름을 봤을 땐 그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미국 기업 중에 우버가 좀 실적이 안 좋았는데 경쟁사가 리프트 있거든요. 근데 리프트는 또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유 차량 이 서비스가 업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약간의 이제 두 회사의 차이에 의해서 실적이 갈린 것 같고 레딧은 이제 그 증권 토론하는 거예요. 우리 뭐 네이버 토론방처럼 네이버의 그 종목 토론방처럼 막 이렇게 토론하는 이제 그런 이제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일 사용자 수가 예상을 상회한 영향에 4.1% 급등했다고 합니다. 아 참고로 갑자기 이제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버틀러 아시죠? 버틀러 우리 그 재무제표 저도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버틀러가 저도 그래서 자료 만들 때 버틀러 거 캡처 많이 해서 올려서 항상 이제 버틀러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버틀러 앱이 나왔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아직 아이폰용은 안 나왔고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그 텔레그램에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따가 퇴근할 때 깔려고요. 그래서 한번 그 안드로이드 버틀러 앱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모바일로도 그러면 좀 더 편리하게 보겠죠. 그래서 버틀러 앱도 많이 좀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자상거래 기업 쇼피파이가 부진한 실적과 향후 기대치 하향에 마이너스 18% 폭락을 했고요. 쿠팡도 매출은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알리, 테무 막 들어오고 경쟁이 좀 심화되니까 비용 투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적자 전환에 9%나 빠졌고 인텔은 미국 정부가 중국 규제 화웨이에 수출하지 말라는 뉘앙스를 좀 또 내비쳤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 칩이 화웨이 노트북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려로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검찰이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파일럿 이게 소비자 투자를 속였다라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혐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게 만약에 속인 거면 그동안 나온 그 유튜브 영상이나 일론 머스크가 직접 오토파일럿을 운행을 한 자기가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다 그럼 사기란 얘기인가요?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수많은 테슬라 오너분들이 미국에서 직접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걸 봐도 전 세계에서 테슬라만큼 자율주행 잘하는 기업은 저는 없는데 이게 사기고 소비자를 속였으면 그럼 다른 회사는 뭡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좀 자율주행 관련주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런다고 자율주행으로 안 갈 것도 아니고 방향은 바뀐 건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 그런 언론 보도가 있어 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애플은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중국에서 늘어났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0.19% 올랐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이 요 기업만 보면 딱 나와요. ARM이라고 손정희 회장이 인수했던 영국의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이 회사 설계 자산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을 중에 을이에요. 정말 대단한 을인데 이 회사 걸 이용해서 설계를
반도체 설계를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급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에 의해서. 왜냐면 아니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사실 잘 나왔거든요. 근데도 그 이제 앞으로 나올 실적이 매출 중간값이 월가 기대보다 4천만 달러면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억? 아니 한 500억? 500억에서 600억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 낮아 500억 낮았다는 이유로 시총이 지금 엄청난 회사인데 큰 회사가 겨우 500억 낮았다는 이유로 주가가 저렇게 빠지는 게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건데 그리고 발표한 실적은 놀라울 정도로 좋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은 뭔가 이제 팔고 싶은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오른 장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주도주의 특징이 너무 올랐을 땐 저런 이제 약간의 사소한 것 트집 잡아가지고 주가 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ARM이 퍼가 60배가 넘어요. 너무 비싸긴 하죠. 싼 건 아니죠. 근데 퍼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성장주는 근데 너무 계속 오를 수는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인지는 아시겠죠. 미국 증시도. 예. 그래서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진 않는다. 예. 그러니까 쉬고 싶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 한번 이제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말씀드렸고, 참고로 미국에서는 요즘에 유틸리티, 방어주라 그러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전 같은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제일 좋대요, 최근에. 방어주죠. 그 얘기는 이제 좀 쉬어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항공 수송 실적 보면 이제 여객선 수송 실적이 556만 명으로 역대 두 번째 나왔대요. 정말 비수기잖아요, 지금. 근데 여행들 많이 가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돈 아끼고 막 이래가지고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도 해외 그냥 나가요.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냥 트렌드가 돼버렸고 금리가 높아도 이 흐름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운임도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도 해외 여행 수요는 늘어나고 또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는 수요도 여전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유럽이 좀 부진했는데 유럽도 많이 회복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항공사들하고 여행주가 좋죠. 그래서 실제 뭐 하나투어라든가 요즘에 LCC 저비용 항공사들 실적 다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게 이런 데이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소 실적이 2019년에 거의 근접을 했고요. 화물은 아직은 좀 회복은 안 됐지만 뭐 그래도 바닥은 찍었고 그 다음에 인바운드 여기도 이제 인바운드 이제 관광객 수가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이제 그 사람들도 많고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해외로 나가는 수요도 많고 이 두 가지가 다 좋은 쪽으로 결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가 출시를 날짜는 안 잡혔는데 이제 아마 5월 중에 출시를 할 것 같고요. 네 가지 모델인데 그 중에 프로 모델 좀 비싼 모델에 OLED가 들어가죠. 원래 LCD 미니 LED를 써요 원래는. 근데 거기에 이제 바꿨죠. 이거는 뭐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봤고 두 가지 모델 11인치 13인치 근데 13인치는 아마 LG만 들어갈 것 같고요. 11과 13인치는 LG랑 삼성이 같이 아마 좀 들어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비율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6대4 정도로 LG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다 이렇게 했고 M4 칩 저게 AI 기능이 들어간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들어갔고 그렇다고 가격이 뭐 엄청 막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많이 올리거나 비싸죠. 사실 200만 원인데 싼 건 아닌데 기존 제품보다 엄청나게 가격을 막 올리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13인치가 200만 원 정도 하는데 맥북 프로 노트북 있죠. 최고 성능. 요게 240만 원이거든요. 성능이 아주 좋은 거. 그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맥북 프로보다 좋은 칩셋 그리고 패널 고려시 상대적으로 11인치는 1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맥북 프로보다 오히려 이런 칩셋 그러니까 반도체는 더 좋은 게 지금 탑재가 된 거죠. OLED가 탑재됐고 그거 고려하면 90만 원 정도 더 싸게 11인치짜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맥북 프로보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패드 수요도 그렇게 되면 늘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제품인데 이제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고 제일 중요한 게 AI 기능이 들어갔느냐 반도체는 들어갔는데 이거를 아마 6월 10일 날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할 것 같고요. 아이패드 프로 OLED 올해 연간 출하량이 500에서 530만 원. 왜냐면
지금 5월이니까 1년 전체로 보면 벌써 5개월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연간은 800만 대 예상해요. 이거 예상했던 거죠. 올해 한 800만 대는 출하될 것 같다. 근데 800만 대면 1000만 대 정도 만들어야 돼요. 원래. 왜?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불량품도 나오기 때문에 100%다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800만 대는 보통 1000만 대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아무래도 5월에 이제 나오게 되니까 기존에 1, 2, 3, 4월은 지워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우리 많이 계산했던 거지만 태블릿은 모바일 스마트폰 대비해서 면적이 4배나 되고요. 소재는 2배가 들어가요. 근데 면적 4배는 맞는데 소재는 정확히 2배가 아니라 두께가 얇아져요. 2번 들어가도. 그러니까 소재 사용량은 저는 한 1.5배 정도로 예상했는데 여기서는 1.3배 정도. 1.3배인지 5배인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1.3배로 추정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4배에다가 1.3배 곱해 보세요. 5.2배죠. 그러면 애플 아이패드 하나가 아이폰 5.2개 팔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소재 회사 입장에서 소재가 그만큼 들어가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국내 삼성과 애플 OLED 패널에 소재 다 들어가죠. 네. 그러면 그게 출하량을 딱 봤더니 연간 3.7억대예요. 그걸 계산해 봤더니 기존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11%가 추가되는 거예요. 수요가. 그럼 적은 게 아니죠. 그죠? 그 초기 수율이 낮은 거 감안하면 한 15%까지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15% 판매 증가 효과가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아이패드가 나오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10에서 15%.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그리고 내후년부터 26년에는 또 그 맥북에 들어가죠. 노트북에도. 예. 여기서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삼성도. 그래서 예,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뭐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예. 거기에 중국 회사들도 뛰어들고, 저 태블릿 PC나 이제 노트북에 OLED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좋고, 패널 업체도 LG 디스플레이한테도 좋아요. 왜냐하면 요새 주가는 안 좋지만 모바일 대비해서 공급가가 3배에서 4배나 비쌉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열렸으니까 이런데 관련된 기업들, 특히 소재 업체들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태블릿 PC가 잘 안 팔립니다. 이게 좀 단점이죠. 보시면 예. 출하량이 핸드폰도 많이 안 사는데. 근데 그래서 전 중요한 게 AI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애플이 뭔가 저걸로 AI를 할 수 있는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가격이고요. 맥북 프로가 노트북인데 239만 원. 여기 11인치 아이패드가 더 좋은 칩이 들어갔는데 149만 원. 예, 이러니까 좀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도 있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연간 이제 계산한 겁니다. 아이폰 대비 4배, 소재 1.3배. 그렇게 계산했더니 아이패드 OLED 소재 시장은 4,160만 대. 기존 스마트폰 4,160만 대가 증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회사 뭐 덕산 네오룩스, P&H테크가 일단 가장 2개가 가장 대표적인 수혜 기업 아닌가. 소재만 보면 그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도 지금 반등을 좀 할 걸로 기대하고 있고, 3월 핸드셋 출하량이 중국에서 전월 대비 50%, 물론 전년 동월 대비로는 조금 마이너스 5.5% 정도 일부 좀 감소는 했는데, 애플만 놓고 보면 애플이 대부분이에요. 해외 브랜드는 중국에서 애플 위주입니다. 근데 그게 12%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애플도 좋아지고 있는 거죠. 애플 점유율도 반등했고. 네, 그래서 애플도 더 이상은 나쁠 거 없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바닥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애플 주가 바닥이면 애플 부품주도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작년에 보수적이었던 이제 스마트폰 만드는 세트 업체들이 이제 연말을 기치면서 재고가 낮아지다 보니까 재고를 또 쌓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주문들 들어올 거고, 6.18 중국 쇼핑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재고를 또 확보해놔야 돼요. 그래서 2분기부터 뭐 5월 중순 지나면 또 중국 스마트폰 부품 쪽도 좋지 않겠네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좋아지면 수혜주는 뭐 삼성전기입니다, 항상.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저희 당사의 홍성기 연구원님이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거는 듣던 중 반가운 뉴스예요. 유가 전망을 하향했다고 합니다. 83달러에서 83.7에서
83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이게 유가가 이제 지금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이제 많이 느낌이 오시죠. 아, 유가가 원자재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식 시장에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한국에는 유가 급등할 때 장이 좋은 적이 없어요. 그죠? 유가가 낮아지면 오늘 증시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저도 좀 증시를 지금 너무 덤비지 말자, 적극적으로 하지 말자, 조금은 지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기다리자. 예. 급락할 때.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가 나빠서가 아니라 예.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릴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지수대가 지금 싼 지수대 아니니까요. 근데 장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지금 이렇게 유가 전망이 낮아지고 유가 안정화 되면요, 막 증시가 망가지고 그런 장은 나오질 않아요. 그게.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고유가 시기에 좋았던 경우가 없거든요, 한국이. 근데 이게 유가 전망 낮춘 거는 반가운 뉴스입니다. 그래서 내년 전망도 80.9달러까지. 이건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건 미국에서는 내년 유가를 80.9로 보는데, 최진영 연구원님 아시죠? 저희 당사에 있다가 대신증권 가셨던, 잘 맞췄잖아요. 이분은 내년에 100달러 간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보고서에다. 그러니까 저도 누구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예. 뭐 둘 다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100달러 가면 뭐 정말 증시는 안 좋은 거죠. 예. 주식시장 뭐 무너지는 거, 무너지는 거고, 이 80.9면은 증시엔 괜찮은 건데, 그것도 한번 내년에, 뭐 내년이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유가 전망을 낮췄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캐나다가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을 이제 열어가지고 확장 공사해가지고 아시아 쪽에 수출할 수도 있다고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 이것 때문에 공급 5월부터 늘어난다. 예. 실제 5월 1일부터 가동이 되면서 그러면 수출 물량이 늘어나요. 증산되는 거예요. 당연히 공급 늘면 유가 빠지죠. 캐나다도 꽤 규모가 큰 산유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593만 배럴에서 25만 배럴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미국, 브라질, 가이아나도 지금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 나라는 오펙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증산을 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는 오히려 하향 조정됐어요. 약간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물론 이제 그 외에는 상향이 됐지만, 그래서 결국은 똔똔이다. 둘이 합치면 그냥 뭐 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좀 정체돼 있는데 공급이 공급이 증가한 거죠.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그동안 감산하다 보니까 유유 생산 능력이 남아 돌아요. 이거 좀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계속 증산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일부 회원국들이 이제 못 참겠다. 예.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가 좋을 때 증산해가지고 점유율을 늘리면 좋은데 그걸 못하게 막아버렸죠. 오펙 플러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산유국들이 서로. 그래서 감산 기조가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유유 생산 능력이 워낙.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유 시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예, 원유 이렇게 캐내는 시설이 이게 다 지금 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걸 또 활용해서 증설할 수도 있는 거죠. 증산을. 그리고 미국 원유 재고는 8월까지는 감소할 거래요. 원유 재고는. 예. 그래서 5년 최저치까지. 그래서 유가는 3분기에 고점 찍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게 지나면 이제 원유 재고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일단 원유의 고점은 3분기 정도로 일단 예상은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하향 조정되는 거, 이렇게 요런 식으로 안정화되는 거, 이렇게 90달러만 안 넘으면 돼요. 사실 이렇게만 된다면 증시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남는 생산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원유까지 한번 봐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서 한국 IR 협의회에서 오늘 또 좋은 자료, 미코 우리 또 많이 관심 가져봤고 공부해봤던 기업이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고서로 설명해드리면, 코미코, 미코세라믹스 뭐 이런 기업들, 미코파워 계열사 보유한 반도체 관련 기업이고, 반도체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자회사 중에 코미코랑 미코세라믹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반도체 매출 비중이 96.3, 주요 뭐 웬만한 기업들에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코미코 주가 진짜 많이 갔죠. 예. 세정 코팅 사업 영위하고 있고, 삼성 하이닉스, 인텔, TSMC,
마이크론이 고객사고, 거기에 코미코는 또 미코 세라믹스를 미코한테 받아가지고 지분 인수해서 연결 편입해서 주가가 더 많이 갔어요. 미코 세라믹스가 진짜 알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세라믹 히터, 전공정에 들어가는 세라믹 히터는 이제 온도 올려주는 기기죠. 그걸 하는 건데, 전공정 있죠. 반도체가 전공정, 후공정 있죠. 그래서 전공정에 들어가는 히터를 미코 세라믹스가 만드는데, 코미코가 이걸 가져가 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세라믹 정전척이라는 이제 소모성 부품도, 요게 이제 아마 식각 공정 같은 데 들어가는 이제 그 장비를 이제 보조하는 부품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히터는 이제 반도체 증착 공정, 전공정에 들어가는데, AIN 소재를 적용해서 전통 소재 대비해서 부식 열 변형을 이제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AIN, 이 소재를 쓰는 게 미코의 장점이에요. 기존 이제 소재보다 훨씬 좋거든요. 부식과 열 변형을 방지해 주니까. 그리고 ES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각 공정 장비에 장착된 웨이퍼를 고정시키는, 웨이퍼 있죠. 이렇게 얘를 고정한 다음에 위에서 플라즈마로 쏴가지고 이게 그 뭐 식각도 하고 증착도 하고 막 그런 공작들을 하는데, 식각할 때 이제 플라즈마 쏠 때 웨이퍼가 이제 지지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해주는. 근데 그럴 때 단단하게 지지해줘야 되니까 그런 소모성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코 파워가라고 있는데 여기는 연료전지 사업합니다. 수소. 건물용 연료전지. 그리고 결국 수소 연료전지도 언젠가는 시장 커지거든요. 두산표어셀 주가 참 안 갔잖아요. 근데 2, 3년 후를 지켜보세요. 2, 3년 후에도 수소 연료전지 안 쓸까. 연료전지 시장도 저는 건물용으로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시장이 아직 안 열렸어요. 제대로. 근데 결국엔 다가올 미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미코파워도 있다는 건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HBM 이제 핵심은 요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HBM은 이제 반도체를 위로 쌓는 건데, 어제 설명드렸죠. 레이저 공부할 때 8단에서 12단, 16단 가야 됩니다. 점점 얇아지니까 이제 레이저로 잘라야 된다. 이제 칼날로 자르면 깨지거나 웨이퍼가 얇으니까. 그래서 레이저 장비 다루는 회사들이 좋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미코한테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8단 이상으로 이제 점점 12단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열압착을 하거든요. 칩과 기판을 붙일 때 이 12층짜리를 붙여줘야 돼요, 서로. 그걸 본딩이라 그러죠. 그걸 제일 잘하는 장비 회사가 한미반도체. 근데 뭘로 하냐면 열로 해요, 열로. 그래서 열압착 이제 본딩이라고 하는데, 저 열을 누가 주는 거예요? 저 히터가 주는 거죠. 거기에 히터로 열을 올려줘야죠. 근데 그걸 열을 이제 높을수록 상부에 정확하게 그걸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부 히터가 상부랑 하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상부 히터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일본과 대만 기업이 지금 그동안 하고 있는데, 미코가 이제 이거를 국산화해 가지고 아마 지금 테스트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고객사에. 그래서 저게 들어가면 이제 양산이 들어가면 HBM 진정한 수혜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점점 높아지니까 필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필요 부품이 본딩 헤드, 펄스 히터, 이거예요. 핵심은 펄스 히터. 한 번에 확 가열시켰다가 온도를 천천히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제 이게 부착됩니다. 미코는 원래 일본, 대만 업체가 수입해 오잖아. 펄스 히터를 국산. 펄스 히터가 아무튼 그림 그려드리면 요겁니다. 오를 때 이렇게 쭉 올려요, 온도를. 그랬다가 온도가 이렇게 떨어져요. 천천히. 요걸 펄스 히터라고 그래요. 이렇게. 저걸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붙여버려요. 칩과 칩. 그래서 TC 본동 세계 최강자가 한미반도체고, 아마 여기다 이걸 좀 공급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펄스 히터는 짧은 시간에 온도를 올려서 칩을 기판에 접합한 이후 빠르게 냉각해. 그죠? 있죠, 여기. 근데 핵심 기술은 고열 고압만이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온도까지 낮춰야 되니까 그런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해외 업체가 공급 중인 거는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를 쓰거든요. 근데 미코는 아까 AIN 있죠. 요거 이미 미코 세라믹스가 전공정에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라 알루미늄 AIN. 이게 열 저항이 낮아가지고 더 높은 온도에 짧은 시간 동안 더 높은 온도에 진입 가능하고 열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지금 테스트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삼양 세라텍을 작년에 인수해가지고 이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대구경 소결체를 만들어서 웨이퍼 칩 사이즈에 맞게 절단해서 펄스히트를 제공하는데, 예, 그러니까 기존 수입 제품은 이제 이 기존 이제 여기 있죠. 일본 업체가 사이즈가 300mm 수준이다 보니까 작아요. 작으니까 여러 번 해야 돼요. 예, 이걸 할 때, 공정을 할 때. 근데 이제 이 미코 같은 경우는 크기가 좀 크죠. 대구경으로 하니까. 예, 그럼 원가 절감 가능하겠죠.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그러니까 저 작은 걸 여러 번 써야 되니까 비용 부담이 생기겠죠. 원가 부담이. 근데 큰 걸로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래도 이 공정이 여러 번 하는 걸 줄일 수 있으니까 원가는 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점도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새로운 소재, 지라 알루미늄 소재가 경쟁력이 있고, 거기에 대구경 히트를 만들기 때문에 공정수를 줄여서 이 장비 회사한테는 상당히 유의미한 원가 절감을 줄 수 있는 이 두 가지 효과, 요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부 쪽 있죠. 밑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이나 이 하부 트레이는 이미 H사의 TC 본딩 장비. H사면 어딜까요? 제가 봤을 때 왠지 한미반도체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예, 여기 투입 중이고, 상부 히터는 지금 테스트 중에 있어요. 시제품 납품은 했고요. 이거 이제 양산하기 전에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되는지. 이게 되면 예, 이제 HBM 수혜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회사 똘똘한 거 2개 갖고 있고, 거기에 본업인 그 미코의 펄스 히터, 이게 이제 HBM으로 들어가는지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요 상부 히터입니다. 요거 예, 온도를 제어해주는,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미코, 코미콘 이렇게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미코가 못 오른 거죠. 예, 요거밖에. 최근에 그나마 오른 거예요. 또 한번 올랐다가. 예, 그러니까 그만큼 격차가 벌어져서 좀 간격을 좁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미코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대한항공 이번에 실적 뭐 연결 실적 아직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별도 기준으로는 예, 영업이익 피크아웃 우려 극복하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요. 여객 매출 34%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 매출도 되게 잘 나오고 있고, 이제 운임도 올라갔고, 예, 그리고 고르게 다 증가한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안 가요, 잘. 예, 안 믿어요, 시장은. 예, 좋아져도 뭐 항공주는 투자하기 어렵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죠. 그래서 지난 5년 사이에 실제로 수급 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해외여행, 프리미엄 좌석, 더 비싼 좌석, 이런 걸 선호하는 현상이 생겼고, 그러니까 중국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물류 대란도 있었고, 그러니까 항공 화물 의존도, 저 이제 중국 같은 데서 알리나 테무가 한국에 올 때 뭐 배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이런 뭐 IT 제품 같은 거 항공기로 쏴버리거든요. 예, 굉장히 빨리 오니까 그 수요는 구조적이죠. 그래서 항공화물도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하나의 트렌드다, 이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운임이 높잖아요, 항공기. 예, 이게 계속 이어질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시장의 시각이 있죠. 근데 그건 너무 지난 5년간의 변화를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가 환율에 민감했던 거는 대한항공이, 항공주는 부채가 많잖아요. 근데 전 세계 최상위 수준의 항공사 중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많이 완화됐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환율 유가 꺾이잖아요. 예, 이런 것만 봐도 항공주에 당연히 유리합니다, 지금 환경 자체가. 그래서 지금 요 21,000원대의 주가는 사실 굉장히 좀 밸류가 괜찮죠. 그래서 저평가 매력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크래프톤, 어제도 이제 방송 중에 라이브 할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크래프톤, 그러니까 게임주 중에선 저도 개인적으로는 크래프톤을 가장 선호하는 편이죠. 그래서 여러 번 보고서도 보여드렸고, 근데 정말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이 이미석 연구원님이 제일 잘 맞추신 것 같아요, 크래프톤. 그때 갑자기 목표 주가를 확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죠. 예. 그때 막 긴가민가 할 땐 시기인데 자신 있게 보고서 쓰시더라고요. 근데 맞추셨죠, 정확하게. 예. 인정해줘야죠, 이건. 예.
그래서 목표 주가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PC 모바일 다 괜찮았고 특히 PC가 좋았대요. 그 배틀그라운드 있죠. 그 이제 총 쏘고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남는 게임이죠. 섬 안에서 그런 게임인데 그 게임이 지금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6년인가 7년 됐는데 아직도 매출이 잘 나와요. 이 IP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닌텐도가 만드는 그 IP 슈퍼 마리오처럼 크래프터는 배틀그라운드라는 엄청난 IP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걸로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거기에 다크앤다크 모바일이 올해 아마 4분기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클로즈 베타 테스트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 몇 명, 저 5만 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 게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되는지 재미있는지 이런 걸 계속 테스트해요. 유저들이 직접 해보는 거예요. 출시 전에. 예. 그래서 피드백을 주겠죠. 그래서 올해 4분기에 나올 것 같아요. 중요한 건 4분기에 실제 나오고 얼마만큼 매출 나올지가 중요할 것 같고 인도에서 게임 유통 사업도 하는데 올해 6개 게임을 인도 시장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아마 그 여기 쿠키런도 인도에서 아마 크래프톤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유통 사업도 괜찮은 게 자기가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유통만 하고요. 일정 수수료를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리스크가 크지 않은 사업 중에 하나죠. 상대적으로. 예, 물론 수익성이 아주 높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인도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퍼 17배로 매력적이고 2분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올해 4분기에 신작들 나오고 그래서 괜찮은데 다만 좀 최근에 주가 올랐으니까 뭐 추격은 하지 마시고 보유한 분들은 좀 이런 모멘텀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은 박수영 의원님이 하나투자증권 목표주가 써주셨고 유지했고요. 1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뭐 이 엔터주 그렇게 1분기에 크게 기대하는 분들은 없었죠. 그래서 예, 주가나 실적은 좀 바닥으로 볼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2분기에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예. 1분기 휴식기 가졌던 에스파도 2분기에 컴백을 했고 3분기까지는 이제 아태 지역의 투어 일정이 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즈는 6월에 신보 발매가 예고가 돼 있고 5월부터 또 서울 시작으로 팬 콘서트를 15회 정도 한다고 합니다. 또 연초에 NCT 위시도 데뷔를 했는데 6월에 컴백하고요. NCT가 사실 지금 가장 또 핵심이죠. 예, SM에서. 그래서 엔터주 사실 뭐 요즘에 관심들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과하게 하락한 상태인데 성장 확인은 좀 필요하지만 뭐 나쁠 거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뭐 미진 이슈까지 다 터져가지고 근데 이제 작년에 워낙 앨범이 잘 팔렸는데 사실 그거는 좀 비정상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한 명이 막 5장 사고 그죠? 예, 이 민희진 대표가 언급을 했죠. 엔터주에 뭔가 잘못된 부분 분명히 있다. 예, 그러니까 이 포토카드 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나오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사진을 얻고 싶은데 이 사진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앨범에 랜덤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 장을 사요. 또 중국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아티스트를 몰아주기 위해서 과하게 앨범을 막 질러버린 거죠. 근데 중국에서 이제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 예. 솔로 활동 안 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중국에서. 그래서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좀 엄밀히 말하면 엔터주에도 그런 거품이 껴있던 거예요. 앨범 거품이 약간. 근데 그게 지금 빠지고 있어요. 빠져서 주가도 곤두박질 쳤고 안 좋아진 거죠. 근데 이제 그거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더 나쁠 건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정상화되면서 이제는 스트리밍, 앨범이라든가 콘서트 이런 것들이 골고루 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어쨌든 플랫폼이 있으니까 미진 사태만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예, 요런 그 엔터주에 대한 시각도 또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좀 주가도 비싸지 않고요. 그래서 좀 약간의 지금 과도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카페24는 실적 잘 나왔습니다. 드디어 흑자 전환했고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시현했고 분기 결제 솔루션 매출도 성장했고 특히 돋보였던 게 AI를 접목하니까 비용이 줄었어요. 인건비가 40억이나. 예. 그러니까 인건비가 40억 줄면서 흑자 전환해버린 거죠.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유튜브 쇼핑이 얼마 기여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안 나와요. 좀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쨌든 뭐 야구단 유튜버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돼서 쇼핑몰 연계해서 결제액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 기여했는지는 좀 공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24의 전체 쇼핑몰 거래액이 12.3조인데 그 중에 이제 유튜브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핵심이잖아요. 유튜브 안 보시는 분 거의 없죠. 근데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쇼핑몰 열어가지고 판매를 하면 구매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런 건데 그런 거랑 이제 연동해 주는 게 이 카페24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게 도대체 얼마 기여했냐? 이걸 좀 보여주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좀 없는 게 아직은 좀 아쉽고, 그리고 AI를 통해서 인건비 줄인 거는 이제 그 기업 이익 관점에서는 확실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중소형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력을 또 AI를 도입하면서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 쇼핑 시장은 성장한다고 봐요. 보는데 그걸 선도하는 업체가 바로 카페24죠. 24인데 도대체 얼마의 지금 비중이고 얼마만큼 성장하는지를 앞으로 IR 하실 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구글하고의 비밀 관계 때문에 공개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카페24 투자하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유튜브 보고, 예, 유튜브의 성장을 보고. 네, 그게 공개가 안 되면 주가 상승이 제한될 수도 있죠. 예, 왜냐면 데이터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된다면 더 주가는 정말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지금 주가도 많이 빠져 있어서 가격적으로도 괜찮고 이제는 괜찮은데 저게 좀 더 데이터가 명확하게 공개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이제 이기훈 황지훈 연구원님이 아까 이제 항공사처럼 여행 업종 괜찮고, 과거의 여행 패턴은 처음 가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관광 목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막 몸을 혹사합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뭐 호텔도 아주 뭐 좋은 호텔보다는 가성비를 찾는 거죠. 네, 여러 군데를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의 여행은 좀 바뀐 게, 예, 여러 번 가거든요. 특히 일본 동남아는 한 번 가신 분보다는 오히려 여러 번 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여행을 안 하죠. 급하게.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호텔도 굉장히 값비싼데, 예, 이렇게 식도락 휴식 목적으로. 그럼 이거는 패키지 여행 단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행사한테.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전 대비 60%밖에 회복 안 됐는데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배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1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전 세계를 최대한 확보했대요. 이제 비행기를 최대한 확보한 건데 그게 대부분 다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고, 다만 이제 시장은 항상 피크하고 우려해요. 이거 언젠가 꺾인다. 아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여행을 왜 가냐, 해외여행을 왜 가냐, 막 이런 시각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요, 금리 높아도 여행은 갑니다. 네, 그래서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덱스컴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고요. 좀 다른 데 써놔가지고 IRA 광물 부가가치 적용 요건 변경.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중국산 광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보조금 줄 거냐 말 거냐, 한마디로. 기존 안대로면 광물 채굴 가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총량 중에 50% 이상을 이제 비중국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중국의 광물 비중이 워낙 절대적이죠. 배터리에서 흑연만 해도. 예, 이거를 중국 외지역에서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그 공급망을 바꾸란 얘기고, 최종적으로는 80%까지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비중을 확 줄이라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80에서 50%니까 한 40% 정도면 조건 충족이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예, 계산을 해보면. 예. 이번에 이제 조항에 따르면 채굴 혹은 가공 단계에서 가치를 저 둘을 합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채굴, 그러니까 리튬을 채굴한 다음에 가공해서 배터리를 만들거든요. 그 양극재를 만들거든요. 두 단계로 거치죠. 그러니까 저걸 각각 이제 따로 하라는 얘기예요. 채굴 따로, 가공 따로, 달리 계산. 그래서 연도별로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채굴 혹은 가공 단계에서 가치가 당연히 향후에 80%까지 어쨌든 늘어나야 돼요. 규제는 맞아요. 어쨌든 규제는 이어집니다. 리튬 제외하고는 미국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매장량이 65% 이상이, 사실 이걸 충족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중국을 사실 당장 배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근데 방향 가야 돼요. 그쪽 방향으로. 근데 속도를 조금 둔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함의하는 건 뭐냐면 속도가 약간 늦어질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가는 방향은 바뀐 게 없어요. 중국 거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결론은. 예. 근데 그 관점에서 이번에 들여다보면 재활용 시장이 커질 것 같다. 특히 미국 내에서 광물 조달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럼 재활용하는 게 제일 낫죠. 그래서 당장은 특별한 주가 측면에서 변동 요인이 없대요. 26년까지 기존의 부가가치 50% 저항 활용할 수 있어서 뭐 약간 시간을 본 거예요. 회사들 입장에서. 그래서 특별한 주가 변동 요인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요구하는 그 요건은 더 엄격해졌다. 그렇게 본다면 특히 재활용 업체의 중요성이 장기적으로 2년 후를 보면. 근데 주식은 저는 항상 그래요. 성장하는 산업을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2년 후를 보면 저는 괜찮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 요즘에 폐배터리 관심 없죠. 그래서 간혹가다 옛날에 IS 동선 물어보신 분들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좀 인내심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은 솔직히 모멘텀이 없다.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1년이나 2년으로 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매력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건설 사업 때문에 그렇지만 건설 리스크만 아니라면 저는 폐배터리 쪽에서는 IS 동서가 이 수직 계열을 좀 잘 갖춰놨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괜찮게 보고 있는데 요런 흐름이라면 분명히 2년 후를 본다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또 그 사이에 무슨 변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단정은 못해요. 저도 이 세상에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런 내용을 본다면 떠오르는 기업은 딱 IS 동서예요. 예, 여기서 제가 딱 이 보고서 보자마자 느꼈던 건 예,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당장 뭐 폐배터리는 아직은 좀 시간 걸려요. 예,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혹시 IS 동서 주주분들이라면 한 번 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쪽 아까 그 덱스컴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보고서 이제 요것만 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덱스컴은 당뇨 연소 혈당 측정기 많이 이제 우리 공부해 봤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 일일이 체열을 해가지고 한 번씩 시간대마다 체열을 해서 지금 혈당 체크하고 얼마나 불편해요. 네, 당뇨 환자분들이 몸에 부착만 하면 10일에서 14일간 몸에 부착해서 5분마다 스마트폰을 보는 거죠. 내 혈당이 어떤지. 너무 편리하죠. 그래서 일형 당뇨 환자분들은 이걸 해야죠. 저번에 이제 일형 당뇨 환자분들 제가 좀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죄송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꼭 선천적인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선천적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무조건 선천적인 건 아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니까 여기 췌장이죠. 췌장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슐린이 아예 분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건데 그게 완전히 안 되는 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일형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환자분들은 전체 당뇨 환자의 비중은 5%밖에 안 돼서 많지는 않아요. 95% E형이라고 합니다. E형은 이제 뭐 대부분 후천적이죠. 후천적으로 식습관이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뭐 초등학생이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 좀 나이 들어서 식습관이나 이런 이제 과체중 문제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정상적인 이제 분비가 조금 이제 기능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생기는 이제 거를 E형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E형이 훨씬 환자가 많습니다. 근데 1형 환자는 어쨌든 인슐린 넣어줘야 돼요.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소혈당 측정기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일일이 체크를 해. 그래서 적당량을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연소혈당 측정기가 아니라 일일이 내가 한 번씩 시간마다 하면 불편한 데다가 이걸 체열을 했는데 지금 괜찮으면 안 넣어야 되고, 근데 이 일정 시간인데 내가 체크 안 하는 시간에 갑자기 당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몰라요 나는. 그때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걸 확실히 개선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연소혈당 측정기는 일형 당뇨 환자분들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기고, 요걸 만든 회사가 이제 덱스컴, 에봇, 우리 한국의 아이센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거를 만들어낸 거죠. 잘못 주입하면 이게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인슐린도. 그래서 실시간으로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5분에 한 번씩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3회 이상 인슐린을 넣어야 되는 경우 이 집중치료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미국 인슐린 집중치료 시장에서는 벌써 50% 침투율이 달성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미국 당뇨학회가 진료 지침에서 기초 인슐린을 1회 투약하는 2형이죠. 1형 말고 2형이 훨씬 이제 환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초 인슐린을 1회 투약하거나 투약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1회 투약하는 2형 기초 인슐린 환자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사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내용이죠. 이거는. 근데 제공되어야 된다.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되도록이면 쓰세요. 되도록이면 쓰셔야 됩니다. 예, 이겁니다. 그러면 환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요. 최소 3번 써야 되는 그 1형 환자에서 2형 환자까지 이게 한 번 투약하는 환자까지 하면 420만 명이 아니라 720만 명으로 갑자기 환자 수가 확 늘어납니다. 그럼 최대 시장 규모가 커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인슐린 이건 집중 치료 시장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침투율이 32%인데 여기 보면 1형 당뇨는 많이 이미 55%, 2형 당뇨 중에 기초, 그러니까 한 번 정도 해야 되는 여기도 이제 침투하고 있는데 기초 인슐린 요게 한 번일 거예요. 요게 아직 침투율이 15%밖에 안 되는데 이제 여기도 대상으로 점점 연소결당 측정기를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23%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덱스컴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 에보과 경쟁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을 이끌고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실제 혈당과의 측정, 연소결당 측정기의 단점이 그 개별 측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진대요. 그걸 MARD라고 해요. MARD. 근데 이 차이를 8.7%까지 축소시켰어요. 굉장한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등이고 해외에서도 에복과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여기까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보고서 보면서 제가 이거를 왜 소개해드리냐면 이제 지금부터 내용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도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많이 쓰일 수밖에 없겠구나. 뭐냐면 연소결당 측정기가 저런 이제 인슐린을 넣어야 되는 시점을 알려주니까 그것도 있지만, 이게 한번 옛날에 설명해드렸더니 그 체장의 기능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 분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그 인슐린 펌프를 만들어서 그 내가 일일이 체크를 안 해도 내가 그거를 이제 기기를 착용하고 있으면 인슐린을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투입해 주는 거예요. 요 시장도 이제 앞으로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요 25개국에서 인슐린 집중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670만 명인데 저렇게 자동으로 해주는 거 있죠. 스마트. 내가 직접 안 하고. 저 시장은 67만 명밖에 지금 안 쓴대요. 근데 결국엔 저는 다 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인슐린 펌프. 여기에서 아이센스도 그래서 이미 자회사들 지분 투자 몇 개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도 당연히 커지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었냐, 미국 당뇨학회가 23년 지침에서 체중 감량, 그러니까 과체중인 경우에 여기 나와 있어요. 뭐냐면요, 실제 당뇨 환자 대부분 95%가 2형 당뇨 환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뇨 환자 중에 70에서 90%가 과체중이래요. 그러니까 정상 체중에 비해서 과체중일 경우 당뇨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체중 감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높아지면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정상보다는 좀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되는 건데, 고혈압, 교전, 이 당뇨의 무서운 점은 합병증이에요. 너무 그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체중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당뇨학회도 2형 당뇨에서 체중 감량을 장려하고 있대요. 유의미한 삶의 질 개선하려면 5% 체중 감소 필요하다. 5% 정도는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영양이나 신체활동, 생활습관 개선 전략을 권장하는데, 10% 이상의 체중 감량을 하려면 이건 이제 먹는 것까지 다 바꿔줘야 돼요. 정밀하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컨트롤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수술을 하거나 비만 치료제, 이런 요법도 있죠. 근데 5% 미만은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기의 습관만 좀 바꿔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이 굉장히 커요. 당뇨 환요의 70% 2형 당뇨와 이보다 더 큰 시장이 전당뇨까지 하면 9,600만 명이래요. 이 시장이. 여기가
이들을 위해선 새로운 장비와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은 혈당 수치가 되게 높은 걸 보고 인슐린을 주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먹는 식사와 약물. 그러니까 혈당 체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연속 혈당 측정기를 측정을 하고 뭐 애플워치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애플워치에 딱 넣어가지고 혈당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슐린 넣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지금 혈당이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떤 식사를 해야 되고 예. 그래서 내 삶의 질을 체중을 좀 줄이는 그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의 스마트 기기로 이게 연소혈당 측정기가 대중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 그런 기기로까지. 그래서 지금 그게 나오는 게 스텔로라고 덱스컴이 이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아놨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할 거래요. 예, 이런 제품입니다. 붙이고요. 예, 인슐린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저걸 보고 혈당을 측정하면서 내가 어떻게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지 요걸 이제 알려주는 제품이죠. 여기에 또 AI 기능도 접목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얘랑 대화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저 시장도 꽤 만만치 않지 않을까? 크지 않을까? 인슐린 치료받지 않는 이형 시장이 2,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적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시장에 또 아이센스도 진출을 해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할 얘기는 뭐 결국엔 덱스컴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연소혈당 측정기 만드는 회사는 제한돼 있어요. 근데 결국 시장 커질 거고 인슐린 치료만이 아니라 인슐린 치료 안 받는 당뇨 또 과체중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요거를 혈당 측정을 해가지고 계속 케어를 받는 거죠. 예. 그 이번에 아이센스도 그거 나왔잖아요. 연소혈당 측정기 파스타 카카오랑 같이 제휴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그런 방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좀 요런 장기적인 트렌드도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 보면서 시장 자체는 커질 수 있겠구나. 다만 그 속도나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관건은 덱스컴은 잘하고 있는데 아이센스가 이제 이 시장 후발주자인데 얼마나 잘할지 그걸 계속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도 추적하면서 그런 것들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덱스컴까지 했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내부자 매수 어제 공시는 코인테크 하나 있었습니다. 김용원 감사분이 2,320만원. 요게 자동화 장비 2차전지 만드는데 뭐 요새 이렇게 썩 분위기는 좋진 않죠. 2차전지가. 아무튼 내부자 매수가 있었고 어제 공시 중에는 대한항공이 항공기 5대 처분했대요. 처분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구형 항공기 처분해가지고 신형 항공기 사겠다는 거니까 뭐 괜찮지 않나 보고 어제 서신 시스템 보셨어요? 회사 분할한다고. 그래서 인적 분할로 하니까 괜찮아. 인적 분할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물적 분할이면 주가 아주 박살났을 겁니다. 예. 근데 인적 분할이에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과 서진 에너지 시스템으로 나눠요. 그래서 ESS 사업만 따로 떼네요. 근데 이거를 물적 분할 아니라 모든 주주가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는데 그래서 거래정 근데 갑자기 제가 어제 공시보다 황당한 게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간대요. 근데 지금 한번 저도 찾아봤더니 설마 상장 폐지까지 가겠습니까마는 그 조항 중에 서진 ESS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분할 존속회사 서진 시스템 있죠. 요 밑에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가 상장 요건에 안 맞나 봐요. 예. 그래서 아마 그거 때문에 근데 서진 시스템에 그걸 모를 리는 없는데 거래소랑 소통이 안 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폐까지는 안 간다고 보거든요. 안 간다고 보는데 어쨌든 거래를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주분들 같은 경우 회사랑 한번 소통해 보시고 이게 뭔가 이 어떤 어쨌든 규정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좀 뭔가 약간의 착오인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회사 자체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규정상의 문제가 있다, 규정에 이제 걸리다 보니까 거래소는 규정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ESS 요게 아니라 요 분할 존속 회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아마 거래 정지를 시킨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아마 굉장히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주주분들은.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거래 정지가 언제 풀릴지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실적 추정치는 대한항공, 카페24 오늘 봤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올라갔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급락했습니다. 많이 좀 빠졌고, 일단 뚜렷한 이유는 없어요. 오늘 이제 시장은 그동안 좀 오른 상태에서 좀 많이 올랐죠. 여기 저점 찍고. 그래서 전고점 돌파는 실패하고 다시 좀 눌렸고, 상대적으로 최근 부진했던 코스닥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외국인이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외인이 팔면 빠지고, 근데 연기금은 왜 판 거죠 오늘? 아니 지금 올해 주식 많이 사야 되는데 이건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연기금이 오늘 2천억 가까이. 그러니까 이 두 주체가 제일 중요해요. 외인 연금. 근데 둘이 파는데 뭐 당연히 못 버티죠.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었고, 선물 쪽도 외국인들이 한 6천억 정도 매도하면서 부담이 됐고, 오늘은 뷰티의 날입니다. 우리 좀 뷰티도 공부 많이 했죠. 최근에 함께 배우기에서도 많이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트렌드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이제 뷰티가 좋았고, 미용 의료기기에서 클래시스가 후실적 냈고, 비올 어제도 비올 한 분이 물어보셨는데 오늘 좋았고요. APR도 요새 이제 나오는 새로운 제품들 뭐 울트라 튠인가요? 저도 꼭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아무튼 APR 혹시 이제 지금 아마 이번에 라이브 방송하고 배송이 언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제 구매하신 분들 계시면 후기 올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뷰티 좋았고요. 또 전선주 괜찮았고, 웹툰 관련주는 다종타기보다는 여기 DNC 미디어 혼자 급등했고, 관광업체 중에서는 하이스틸만 간 것 같습니다. 화장품도 좋았어요. 실리콘2가 엄청난 실적을 내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향 반도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화장품이죠. 그래서 오늘 뭐 화장품주들 뜨겁습니다. 뭐 APR도 있고 클래시스, 아이패밀리 SC, 그다음 우리 한번 제가 분석해드렸던 인그루드랩도 오늘 5% 가까이, VT, 본느 할 것 없이 오늘 다 좋은 화장품 분위기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 AI도 오늘은 딥노이드가 무려 18%나 오르면서 좋았고요. 모바일 게임도 좋았고, 오늘 게임주도 NHN, 뭐 네오이즈, 어제 맞아요. 네오이즈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오이즈나. 근데 오늘 왜 올라갔는지는 이유는 안 나왔는데 오늘 올라갔고, W게임즈도 실적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면세점은 그동안 좀 흔들렸던 글로벌텍스프리가 오늘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주류 업체도 제주 맥주가 올랐고, 홈쇼핑 관련주에서 CJENM도 실적 좋은데, 저는 사실 숫자보단 티빙 가입자가 중요해요. 근데 확실히 그때 설명드린 대로 프로야구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월간 시청자 수가 많이 늘고 있어요. 저게 웨이브까지 합치면 아마 넷플릭스랑 거의 비등해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입자 싸움이에요. 그런 면에선 좀 CJENM도 티빙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통신주, 우주항공주도 오늘은 AP위성이 좋았네요. 조선주는 어제 그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좀 흔들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뭐 삼성중공, 현대미포는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 좀 안 좋았고, 유리기판은 오늘은 급락했고요. 뉴로모픽, 반도체는 좋진 않았습니다. CXL 관련주도 오늘 안 좋았고, 퀄리타스가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아니 왜 유증을 했냐, 이게 참. 아무튼 좀 저건 진짜 주주가치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좀 아쉽고, 퀄리타스도 분명히 이게 기업 내용이나 이런 거 괜찮거든요. 사업 비즈니스 모델도 IP잖아요. IP 오픈 엣지 우리나라에 좀 드문 케이스들인데, 다만 이제 주가들이 그동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부담은 있었죠. 가격 부담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유증 충격은 전체 이게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좀 안 좋게 작용해요, 사실 이러면. 그래서 오늘 온 디바이스 AI부터 해가지고, 요새 뭐 심택은 오히려 좋지만 다들 좀 부진하게 마무리가 된 거. 그러나 어쨌든 뭐 퀄리타스 저런 이슈를 반도체 전체로 확산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저는 좀 반도체가 조정, 사실 개인적으로는 받았으면 좋겠는 게, 그래야 또 한 번에 기회가 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계속 가겠어요. 물론 못 오른 거, 아까 심텍처럼 그동안 못 간 것들은 빠지면 안 되죠. 좀 버텨주면 좋고, 근데 너무 올랐던 기업들이 있죠. 뭐 과도하게 그런 기업들은 좀 쉬어간다면 또 한 번에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의 조정은 또 오히려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거는 망가지면 안 되죠. 예, 뭐 갑자기 펀더멘털이 망가지고 너무 주가가 폭락을 하고 뭐 그런 거는 경계해야 되겠지만 적절한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오늘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쨌든 반도체는 빠졌고 또 네이버도 여전히 그 일본과의 관계 정리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각에서는 뭐 라인 지분 팔아서 주주 환원하면 좋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라인은 전 네이버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우리나라 회사 중에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깃발 꽂고 잘하는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저 플랫폼을. 근데 그거를 그냥 넘겨준다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아마 주주분들 생각도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일본에서 저는 이제 후퇴하면 안 된다. 이건 정부가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빨리 일본과에 좀 뭔가 협상을 해줘야 되는데 저기 네이버 혼자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지 않나 지금 정부도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덕산 하이메탈 하이메탈은 좋았는데 반도체 뭐 오늘 다 쉬었습니다. 건설주도 오늘 좀 부진했고요. 자율주행차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 뭐였죠? 그 테슬라 때문에 오늘은 좀 분위기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 다 보면 대부분 빠져버렸죠. 예, 기아도 좀 안 좋았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폴더블 펀도 조금 오늘 좀 안 좋았고 세경하이테크가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2차 전지도 그닥 좋진 않았습니다. 장비 쪽도 그렇게 좋진 않았고 애플 아이폰 관련주도 이제 오늘은 조금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뭐 빠진 건 아니고 오히려 BH는 올랐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좀 부진한 좀 시장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총 상위 기업들 코스닥인데 뭐 오른 게 없어요. 뭐 엔캠, 클래시스, 휴젤 요 정도 올랐고 많은 기업들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실리콘투는 이제 실적 때문에 상한 것 같고요. 한마디로 오늘은 그냥 뷰티의 날입니다. 뷰티. 예. 뷰티가 모든 걸 다 했다. 시총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증시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E 올랐고 CNC 인터, JC스밍 다 뷰티 쪽이죠. VT. 한마디로 이제 뷰티 쪽이 주도를 했던 상황이고 코스피는 다 빠졌어요. 그냥 뭐 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다 시퍼래요. 시퍼런데 그나마 크래프톤, HMM, 해운주, 네. 현대일렉트릭 예, 올랐고 LG생건이 요즘에 분위기 좋고 현대마린은 어제 너무 오버했죠. 예, 그래서 오늘은 7%.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대마린 솔루션은 여러분들 신규 투자는 좀 자제하셔야 돼요.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공모주 하신 분들이 몫이에요. 지금 주가 싸지 않습니다. 예, 더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 선수들 영역이에요. 주식 막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예, 개인 투자분들은 접근 안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주에도 다른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현대마린 솔루션이 저평가돼 있고 아니, 비즈니스 모델은 진짜 괜찮아요. 제가 분석해봤잖아요. 와 매력 있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다만 이게 투자라는 건 밸류도 적당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밸류로는 좀 싸진 않다.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무튼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고 다른 거 뭐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은 오늘 확실히 뭐 거의 웹툰하고 예, 카페24도 오늘 20%나 올랐거든요. 확실히 실적 좋다 보니까 주가가 튀었고 JLK도 오늘 오랜만에 한 15% 오른 것 같습니다. 딥노이드 오늘 확실히 좀 의료 AI 쪽도 오랜만에 분위기 좋았던 거. 근데 저게 왜 올랐냐면 그 구글이 AI 신약 관련해서 뭐 그런 약간 뉴스도 일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AI가 우리 공부해봤지만 헬스케어에도 많이 접목이 될 겁니다. 그걸 또 주도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구글이죠. 예. 뭐 그런 영향도 일부 있었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사실 오늘 제가
서울 머니쇼 좀 강연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사실 오늘 했던 주제는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이었는데 관심이 없죠, 사실 자율주행은. 예. 근데 거기서 자율주행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제가 주제를 선정한 건 아니고 자율주행 한번 해달라.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강의를 좀 하고 왔고. 예. 근데 2, 3년 후를 본다면 뭐 자율주행도 공부 다시 해볼 만하죠. 예. 지금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자율주행. 근데 올해 여름에 또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 또 강연에 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 생각보다는 진짜 많이 오셨어요. 예. 저는 많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솔직히. 네, 많이 와주셔가지고 또 강의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